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5월 2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주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줍게 긴장하셨어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권 정치철학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저도 긴장했습니다. 서로 쓰담쓰담하는 네. 시간으로 저희 또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환영의 인사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주하원 기자 반갑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김만권 박사님 나오시는 날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멤버십에 가입해 준 분도 계십니다. 아, 이거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온다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니 네. 제가 뭐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 예, 주소를 김만권 박사님의 알려주시면 책을 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 박사님의 특별한 선물까지 있는 멤버십 다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윤석열 본인 등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이 나왔다라는 소식이죠. 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각각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에 시작된 통화입니다. 불과 1시간 동안 무려 3차례나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첫 통화를 하고 5분 뒤 이종섭 장관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12시 45분경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불러서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많이 힘들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8월 8일에도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를 나눴습니다. 아침 7시 55분 전화를 걸어 33초간 통화했는데요. 이종섭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기 하루 전입니다. 이 재검토를 통해서 기존 8명이던 혐의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뺀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통화 기록은 현재 진행형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7일 재판장이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조회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할 때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개인 핸드폰을 사용했는데요. 해당 번호가 통화 내역에 등장하며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항명죄 수사 지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야권의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모킹 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반면에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국무위원과 대통령이 통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김만권 박사님 좀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이제 국무위원과 대통령이 통화할 수 있죠. 대통령과 장관이 당연히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당구도 칠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있죠. 핵심은 어떤 사안으로 통화했느냐, 밥 먹었느냐, 커피 먹었느냐, 당구 쳤느냐, 골프 쳤느냐 이거죠. 이 대통령이 개입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과 통화를 하더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야 하지 않을 말들이 있는 거죠.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가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나누어서는 안 되는 대화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또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정말 했다고 한다면 이건 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 개입한 일이 되어버리니까 사실은 아주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자꾸 이제 뭐 여기서 뭐 대통령과 이 장관이 뭐 그 통화한 내용이 뭐 최상병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데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과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사건이 뭐 이첩되고 회수되고 하는 그 시기들이 다 공교롭게 다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자주 겹친다라고 한다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더 이상 우리가 우연으로 볼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왜 또 검사 시간에 쓰던 핸드폰으로 전화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정말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왜 그걸 그 폰으로 굳이 통화를 했을까 또 생각해 볼 뭐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도 댓글창에서 왜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느냐, 그 비아폰 사용을 하지 않았냐라는 식의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관련해서 굉장히 그 부분을 황당하다라는 취지로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 핸드폰 사용하는
수사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섰는데 이제 공수처가 수사 잘하고 있으니까 불리한 정황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주 기자님께서 브리핑할 때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 자체는 공수처 수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박대령의 항명재판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그럼 공수처 수사에서 나온 거 아니라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열심히 조사하고 있다. 이건 뭐 우리가 뭐 아니다라고 부정할 근거는 없으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수처 조사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공수처가 결정적으로 기소권이 없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 쪽에다가 그 결과를 넘기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후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검찰에 어떤 인사를 단행했는지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을 사실상 자기 사람으로 다 채워놓은 상황에서 이 공수처의 수사가 이제 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 공정성을 보장하리라는 확신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지는 특검이 이 수사를 맡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수처가 알고 보면 인력 부족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사 진행 속도도 엄청나게 늘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박대령이 공수처에다가 이 사건을 가져간 지는 지난해 8월이라고 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데 여전히 눈에 띄는 결론을 공수처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공수처 검사 수가 실제 처장, 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25명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개 검사의 일개 지청 규모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여기 이 사건에 배당된 검사들 숫자도 6명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건이 하나 터지면 20명 이상의 이제 검사들이 배정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인 거죠. 어쨌든 지금 최상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적 관심 사안인데 이런 사안일수록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조직에 이 사건을 계속 맡겨놓고 그리고 그 결과를 스스로 기소도 할 수 없는 곳에다가 계속 맡겨둔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이 사건의 사안을 바라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건에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개입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 처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통령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정부 측 다른 인사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도 나와 있죠. 네, 먼저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입니다. 김 처장은 8월 4일에서 7일 사이 이 전 장관과 수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나옵니다. 이 장관은 이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찰의 직속 상관이죠. 이 장관도 동일한 시기 8월 4일부터 8월 7일 사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김용현 처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연락을 꼭 수사 외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점이 꽤나 미묘하긴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을 받은 8월 2일부터 사건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8월 9일 사이에 이뤄진 연락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최상병의 직속 대대장이었던 해병대 포7대대장이 정신병동에 입원했다는 소식인데요. 포7대대장은 살기 위해 정신병동에 입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휘관으로서 제가 받아야 될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죄송하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거부권 한 번에. 네, 맞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했다라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어제 국회는 총 5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인데요. 세월호 특별법, 농업회의소법, 한우법,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 특별법 5개 법안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민의힘은 4개 법안에 의해 제2호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이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제2호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5개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법적 검토도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산무 법안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금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이제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회 사무처 해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재결이 현재로서는 지금 불가능해진 상황이고요. 일정상. 그래서 해당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되게 됩니다. 네, 거부권이 계속해서 나왔고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도 거부권 행사로 문 닫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주도 사실 거부권 이야기를 다뤘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또 나왔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뭐 그 국회가 지금 마지막까지 강행 통과 그리고 뭐 거부권 행사 이런 것들로 이제 얼룩지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거부권 계속 이야기할 때 행정부 수반이 너무 거부권을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 상권 분립의 취지가 있다라는 것들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21대 국회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국회가 입법부니까 국회가 뭘 얼마나 잘했느냐를 볼 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법안 가결률입니다. 이 법안 가결률이 21대 법안 가결률을 보면 이제 11%대가 될 거다라고 이제 이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실 입법이 뭐 많아지고 그리고 여야 진영 대립이 아주 격화되면서 가결률이 계속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이 21대인데요. 이 16대에는 법안 가결률이 37.7%였습니다. 그리고 17대에 25.5, 18대에 16.9, 19대에 15.7, 20대에 13.2%, 그리고 20대에 13.2%가 나왔을 때 정말 최악이다라는 비판이 막 나왔었는데 그것보다 낮은 이제 또 법안 가결률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법안 가결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법안들이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봉합하는 장치들이기 때문이고요. 결국은 얼마나 법안을 가결시켰냐가 양 정당이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했느냐를 보여주는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이게 정치철학 전공자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치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정당 정치라는 게 마키아벨리적인 아이디어에서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농고라는 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자꾸 사회가 조화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회에 갈등이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원로원과 평민들이 아주 강하게 대립할 때 로마가 가장 강성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시기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갈등을 했는데 그 갈등을 다 뭘로 풀어냈느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다 풀어낸 게 로마의 공화국이었다. 그러면서 갈등이 있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제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각기 다른 이익을 반영하고 그 다른 이익들을 치열하게 경쟁시키고 그걸 제도적으로 풀어주도록 지금 현대에 설계해 놓은 게 정당 정치입니다. 정당 정치라는 것들이 그 아이디어 위에 서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갈등만 있고 제도적으로 이 해결해주는 능력이 현저히 낮아지는 게 지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좀 절망스러운 건 뭐냐면 이번 국회가 사실상 거부권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거부권으로 끝나는 게 그래서 이번 국회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다음으로 또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좀 나아질 건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난감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느새 15번째, 16번째, 17번째, 30번째 거부권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 건가라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 횟수도 횟수인데 그 내용적으로도 봐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사기특별법, 농업회의소법, 민주유공자법, 한우산업법 같은 것들을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했다라고 하는 건데 각각의 사유를 좀 주한 기자가 설명해 주겠어요? 네. 오늘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설명한 거부권 이유들입니다. 첫 번째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해서 이제 선구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기금이 수조 원이나 사용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자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우려를 말했고요. 또 이제 처음부터 해오던 말이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회의소법인데요. 한 총리에 따르면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업인의 참여율이 낮아서 관변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민주유공자의 선정이 명확지 않아서 이 유공자로 선정되는 사람의 기준이 되게 자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고요. 네 번째 한우산업법에 대해서는 돼지, 닭 등 여타 농가들과의 형평성,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다른 농가들, 돼지나 닭 네. 농가들에서도 자신들의 지원법을 만들어줘라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법이 난립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듣고 보니까 또 보통 또 이유가 있나요? 예.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는데 예. 아까 국회 사무처 해석을 통해서 이제 법안들이 폐기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진성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법안들이 폐기된다는 거에 꼭 동의하지 않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재의결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22대에서 추진을 하는 게 자신은 맞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국회 사무처에서도 유권 해석을 다시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전례 없는 일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국회 의사과에다가도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석을 여쭤보고 이렇게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참 이제 돼지, 닭 등 여타 농가들과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시행령 정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디테일들을 시행령을 통해서 챙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통령 거부권이 남용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과연 입법부에게 그리고 행정부에게 좋은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이렇게 돼지와 닭과의 형평성이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면 그러면 다른 산업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산업의 자체에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인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어이가 없어서 평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네, 게다가 전세사기법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시위도 하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책무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사기 피해자의 형평성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결국에 민주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밀어붙이니까 그제서야 대안을 내놨거든요. 결국에 이게 민주당에도 계속 이런 강행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강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랫동안 또 전세사기법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조한 기자가? 약간 네. 좀 화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전세사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식주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의식주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입법 독재를 막겠다라는 식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럼 김만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못된 입법은 막아야죠. 그리고 그것들이 서민들의 삶을 해친다거나 우리 경제를 해친다거나 우리의 법과 제도의 뭐 그런 것들을 해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독재를 제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4번에 걸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입법 독주를 막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대쪽에서 내가 가진 권력을 또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지구당 부활 언급한 한동훈.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더욱 주목받고 있죠.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때문인데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22대 총선 당선 낙선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꺼낸 발언이 주목을 모았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이라는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지구당 현재는 금지된 제도인데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사건의 중심에 서면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됐습니다. 폐지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지구당 대신 생긴 지역당원 협의회에는 지역 사무실을 두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게 불법입니다. 때문에 지역 사무실과 후원금 모집이 상시 가능한 현역 의원만 유리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왜 지구당 부활을 꺼내 들었을까요?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 원내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한동훈 위원장이 원내 조직위원장들을 기반으로 당권에 도전한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최측근 그룹에서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오늘 아침 시사인과 한 통화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측근은 참석자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맞장구 친 것일 뿐이며 정치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이제 주한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측근 입장에서는 좀 상황을 좀 축소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와중에 정성용님께서 만곤 박사님 웃으며 뼈 때리시네라는 이야기도 하시네요. 자, 웃으면서 뼈 때리는 또 다른 이야기. 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단 여러 가지 간접적인 행보들이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뭐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뭐 이렇게 지구당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냐라고 하면
뭐냐면 지금 현재 원내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22대 국회의원 당선 의원들의 면모를 보면 친윤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죠. 이제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원내 쪽에서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행보다라고 이제 뭐 우리가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이제 특히 수도권 원외 세력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당선되지 못한 이유가 윤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충분히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것들 한동훈 위원장 쪽에 지지를 줄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 있다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 수도권 원외 세력과 한동훈 위원장의 서로 어떻게 보면 이익이 부합하는 지점이 이제 이 지구당 부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구당 부활이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듣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주한 기자 감기로 분투 중인데도 오늘 수고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코맹맹이 소리 듣느라 시청자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또 돌아올 겁니다. 이제 주한 기자 컨디션 회복해가지고요. 오늘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5월 29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풀 악셀 시작됩니다. 오늘 운전석에는 당연히 김종대 전 의원이 앉고요. 보조석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앉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